생각에 관한 생각 일부 두 시스템 2장 주목과 노력.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시스템 2는 자신을 영웅이라 믿는 조연에 해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시스템 2의 결정적 특징은 그것이 작동하는데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주된 특성 하나는 게으르다는 점,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의 노력만 쏟는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2가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는 생각과 행동이 사실은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시스템 1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 그러나 시스템 2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도 있다. 노력이 필요하고 시스템 1의 직관과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 통제가 필요한 일이다. 정신적 노력. 시스템 2가 불가동되는 체험을 하고 싶다면 다음 작업을 해보라. 5초 안에 인지력의 한계에 이를 것이다. 우선 서로 다른 네 자릿수를 여러 개 만들어 카드에 그 수를 하나씩 쓴다. 그리고 그 카드 한 벌 위에 아무것도 안 쓴 카드 하나를 올려놓는다. 이제 더하기 1이라 불리는 작업을 해보자. 요령은 이렇다. 일정한 박자를 타기 시작한다. 메트로놈을 1초 단위로 맞춰 놓으면 더 좋다. 아무것도 안 쓴 카드를 치우고 네 자릿수를 큰 소리로 읽는다. 두 박자 쉬고 방금 읽은 수에서 각 자리마다 1을 더한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카드에 적힌 수가 5294라면 6305라고 말한다. 이때 박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리가 넘는 수로 더하기 1을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더 어려운 작업에 도전하고 싶다면 더하기 3을 해보라. 머릿속이 부지런히 돌아갈 때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다면 튼튼한 탁자에 책을 두 줄로 쌓아 놓은 뒤에 한쪽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턱을 고인 다음 비디오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응시한 채 더하기 1이나 더하기 3을 해보라. 나중에 녹화 영상을 돌려보면 동공 크기가 변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작업에 얼마나 몰두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표시다. 더하기 1에는 내 나름의 오랜 역사가 있다. 연구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최면을 연구하는 미시간 대학 연구실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1년을 보낸 적이 있다. 이때 유용한 연구 주제를 찾다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논문을 하나 보았다. 여기서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헤스는 동공을 영혼의 창으로 묘사했다.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역시나 대단히 흥미로웠다. 논문은 헤스가 자연 경관이 담긴 멋진 사진을 볼 때 동공이 커지는 것을 목격한 그의 아내 이야기에서 시작해 예쁜 여성이 찍힌 인상적인 사진 두 장으로 끝나는데, 두 사진 속 여성은 같은 인물인데도 한 장에서 유난히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매력적인 사진에는 그 여성의 동공이 확대되어 있고 다른 사진에는 동공이 수축되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었다. 헤스는 화장품에 사용된 동공 확대 물질인 벨라돈나에 대해, 그리고 선글라스를 써서 상인들에게 자신의 관심도를 숨기는 시장 쇼핑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헤스가 발견한 사실 중에 유독 내 관심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다. 동공은 정신적 노력을 보여주는 민감한 지표라는 것이다. 두 자릿수를 곱할 때 동공은 크게 확대되고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동공은 더 커진다. 정신력을 쏟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감정적 흥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헤르스의 연구는 최면과 큰 관련이 없었지만 정신력 소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는 사실은 연구해 볼 만한 주제였다. 연구실에 같이 있던 대학원생 잭슨 비티도 이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비티와 나는 시력 검사기 비슷한 장비를 꾸며 놓았고, 실험 참가자는 그곳에 턱과 이마를 대고 카메라를 응시한 채 미리 녹음해둔 정보를 듣고 녹음된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질문에 대답했다. 카메라도 박자에 맞춰 매초
적외선을 발사해 사진을 찍었다. 실험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서둘러 필름을 현상의 동공 이미지를 스크린에 투영해 놓고 자를 들고 동공 크기를 측정했다. 이 실험은 젊고 참을성 없는 연구원들에게 딱이었다. 우리는 거의 그 자리에서 결과를 얻었고 결과가 말해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분명했다. 비티와 나는 더하기 1처럼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런 작업에서는 실험 참가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느 때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는 메트로놈 박자에 따라 숫자를 보여주면서 박자에 맞춰 그 숫자를 하나씩 반복하라거나 변형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곧 동공 크기가 초 단위로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작업 난이도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의 반응은 V자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로 나타났다. 더하기 1이나 더하기 3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높은 자릿수에서 숫자를 하나씩 불러줄 때마다 정신력 소모가 점점 커지고 한 박자 쉬는 동안 또는 쉰 직후에 서둘러 그 숫자를 하나씩 차례로 바꿔 대답할 때 정신력 소모는 참기 힘든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가 단기 기억에 붙잡아둔 숫자를 놓아주면서 서서히 편안한 상태가 된다. 동공 크기를 측정한 자료는 주관적 체험과 정확히 일치해서 숫자가 길어지면 동공이 커지고 숫자를 변환할 때 정신력 소모가 더 많아졌으며 동공 크기가 최대일 때는 정신력 소모가 최대일 때와 일치했다. 네 자릿수로 더하기 1을 할 때가 7자릿수를 듣고 바로 그 수를 다시 말할 때보다 동공이 더 커졌다. 훨씬 더 어려운 더하기 3은 이제까지 내가 관찰한 실험 중에 가장 어려운 작업이어서 5초만 지나도 동공 면적이 약 50% 커지고 심장 박동수는 분당 약 7회 늘어났다. 이 정도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 여기에 다른 지시가 더해지면 실험을 포기하는데 우리가 실험 참가자에게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자릿수를 보여주자 동공은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널찍한 지하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폐쇄회로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실험 참가자의 동공 변화를 복도에 있는 스크린에 투영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을 수도 있었다. 확대 투영된 동공의 지름은 약 30cm였고 실험 중에 참가자의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흥미진진해서 어쩌다 실험실에 들르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도 실험을 즐겼고 참가자가 언제 실험을 포기할지 예언하는 능력을 발휘해 실험실을 찾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암산으로 곱하기를 할 때면 동공은 대개 몇 초 만에 크게 커졌고 문제를 푸는 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답을 구하거나 포기하면 곧바로 작아졌다.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왜 지금 문제를 포기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 동공 주인과 실험실 방문객을 동시에 놀라게 하곤 했다. 그러면 흔히 실험실 안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이때 우리에게는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복도에서 자유롭게 관찰해도 실험실에서 정식으로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풍부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나는 실험 중간에 휴식 시간에 한 여성의 동공을 무심히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턱을 그 장치에 계속 올려놓고 있어서 그가 실험 진행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나는 그의 눈을 살필 수 있었다. 놀랍게도 동공은 계속 수축된 상태였고 말을 하거나 듣는 동안에도 그다지 커지지 않았다. 우리가 진행한 실험과 달리 편안한 대화에는 두세 자릿수를 기억할 때처럼 노력이 거의 또는 아예 필요하지 않은 듯했다.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나는 우리가 진행한 작업이 굉장한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정신적 삶이, 그러니까 시스템 2의 삶이 보통은 편안하게 걷는 속도로 진행되다가 이따금씩 조깅의 속도로, 드물게는 전력 질주의 속도로 일어나는 일에
방해를 받는 모습이다. 더하기 1과 더하기 3은 전력 질주에 해당하고 일상적 잡담은 천천히 걷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신적 달리기를 할 때면 다른 것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유용한 현상이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저자들은 사람들을 숫자 세기에 몰두하게 만들어 고릴라를 못 보게 했다. 이 실험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험에서도 사람들이 더하기 1을 하느라 다른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발견됐다. 우리는 실험 참가자들이 더하기를 하는 동안 빠르게 깜빡이는 글자를 보여주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더하기에 몰두하라고 했고 더하기가 끝난 뒤에는 더하기를 하는 동안 K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여기서 드러난 주요 사실은 K를 알아보고 그 사실을 보고하는 능력이 더하기를 하는 10초 사이에 일정치 않았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더하기 1 작업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는 K를 놓치는 법이 거의 없었지만 정신력 소모가 최고에 이를 때는 동공을 크게 확대한 상태에서도 K를 절반이나 놓쳤다. 철자를 발견할 확률도 동공 확대와 마찬가지로 V자를 거꾸로 뒤집은 유형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동공은 정신력 소모에 따른 신체 흥분을 나타내는 좋은 척도이며 따라서 동공의 크기 변화로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 부착된 전기 계량기처럼 동공은 정신에너지의 소모 상황을 보여준다. 둘의 공통점은 또 있다. 전기 사용량은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즉 방에 불을 켜느냐, 빵 한쪽을 토스터기에 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구를 켜거나 토스터기를 작동하면 딱 필요한 만큼의 전기만 끌어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지는 내가 결정하지만 그 일에 드는 정신력을 조절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9462 같은 네 자릿수를 10초 동안 기억할 수 있느냐에 내 삶이 좌우된다고 해보자. 이때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내 자릿수로 더하기 3을 할 때 동원되는 만큼의 정신력을 이 작업에도 똑같이 동원할 수는 없다. 시스템 2와 일반 전기는 모두 용량의 한계가 있지만 과부하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르다. 전류 흐름이 지나치면 차단기가 작동해 회로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 전력 공급을 일시에 끊어버린다. 반면에 정신적 과부하에 대처하는 방법은 선별적이고 엄격해서 시스템 2는 가장 중요한 활동에 주목해 그것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 뒤 여유분을 초단위로 다른 작업에 할당한다. 우리식의 고릴라 실험에서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더하기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지시했다. 참가자들은 분명히 우리 지시를 따랐다. 철자가 나타나는 타이밍이 원래 실험인 더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을 고도로 집중해야 할 때 철자가 나타나면 참가자들은 철자를 아예 못 보고 지나쳤다. 그리고 더하기가 비교적 쉬울 때에는 철자를 더 많이 알아보았다. 적절한 곳에 주목하고 집중력을 할당하는 정교한 작업은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다듬어졌다. 심각한 위협이나 절호의 기회에 재빨리 주목하고 반응하면 생존 기회가 높아지는데 이 능력은 분명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인간도 비상 상황에서는 시스템 1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 보호 행동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엎질러진 곳에서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의식하기도 전에 그 위험에 대처한다. BT와 내가 함께 연구한 기간은 1년밖에 안 되지만 이 공동 작업은 이후 우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BT는 마침내 인지활동 척도로서의 동공 측정에서 최고 권위자가 되었고 나는 이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과 이듬해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후속 연구의 기초에 주목과 노력을 썼다.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작업에서 동공 크기를 측정해 정신활동에 관해,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 2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일에 능숙해지면 필요한 에너지는 줄어든다.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활동에 능숙해질수록 활동 유형도 바뀌고 거기에 개입하는 두뇌 영역도 줄어든다. 재능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동공 크기로 보나 두뇌 활동으로 보나 대단히 똑똑한 사람은 같은 문제를 풀어도 힘이 적게 든다. 일반적으로 최소 노력 법칙은 육체 활동뿐 아니라 정신 활동에도 적용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럿일 때 사람들은 가장 힘이 덜 드는 방법에 끌리게 마련이다. 경제학에서 보면 노력은 비용이고 기술 습득은 비용과 권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게으름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린 습성이다. 우리가 연구한 여러 작업이 동공 크기에 미친 영향은 퍽 다양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실험 참가자들은 깨어 있었고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기꺼이 참여하려 했다. 아마도 평소보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한두 자릿수를 기억하거나 단어와 숫자를 연상해 기억하는 법을 익힐 때는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정도는 아주 미미해서 동공 지름이 확대되는 수준은 더하기 3을 할 때에 비해 고작 5%에 불과했다. 반면에 두 목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할 때에는 동공이 눈에 띄게 커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장, 그림 2처럼 단어를 잘못 읽기 쉬운 성향을 억누르는 데도 어느 정도 노력이 들었다. 그리고 17 자릿수를 기억하는 단기 기억에는 노력이 더 필요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내 전화번호나 배우자의 생일을 기억해서 끄집어내 큰 소리로 말할 때도 잠깐이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숫자를 기억에 붙잡아 두었다가 차례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암산으로 두 자릿수를 곱하거나 더하기 3을 할 때는 대부분 한계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처럼 인지작용마다 난이도나 정신적 소모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주의를 기울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 시스템 1은 할 수 없지만 시스템 2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일시적인 답을 갖게 되었다. 별개의 행동이 따라야 하는 여러 생각 또는 규칙에 따라 결합해야 하는 여러 생각을 동시에 기억해 두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 들어가면서 사야 할 물건을 떠올린다거나 식당에서 생선 요리와 송아지 요리를 두고 고른다거나 설문조사에서 낳은 놀라운 결과와 조사 표본이 작았다는 사실을 결합한다거나 할 때다. 오직 시스템 2만 규칙을 따르고 여러 특성에 따라 대상을 비교하고 여러 옵션을 놓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즉흥적인 시스템 1은 그런 능력이 없다. 시스템 1은 단순한 관계, 여럿이 모두 똑같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크다를 감지하고 한 종류의 정보를 통합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서로 다른 여러 주제를 동시에 다룰 수도 순전히 통계에 의존한 정보를 능숙히 이용할 수도 없다. 시스템 1은 온순하고 찬찬하며 질서와 체계를 중시하고 아주 꼼꼼한 사람은 사서의 특징과 닮았다고 직관적으로 감지하겠지만 사서는 소수라는 기존 지식과 그 직관을 결합하는 작업은 오직 시스템 2만 수행할 수 있다. 시스템 2가 이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지만 시스템 2의 중요한 능력은 다음 업무 수행을 위한 정신적 준비다. 시스템 2는 기억을 조정해 평소 습관에 역행하는 지시에 복종하게 한다. 한 가지 예를 보자. 이 페이지에 가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익숙지 않겠지만 시스템 2는 해낼 수 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준비를 하는데도 노력이 들고 작업을 실행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연습하면 수월해지겠지만 심리학자들은 실행 조절이라는 말로 정신적 준비의 시작과 마무리를 묘사하고 신경과학자는 뇌에서 그 기능을 실행하는 주요 부분을 나타냈다. 이 중 한 곳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관여하는 영역이고 또 한 곳은 다른 영장류보다 인간에게서 훨씬 더 발달한 전전두엽으로
지능과 관련한 활동에 관여한다. 페이지 끝까지 가를 다 세웠을 때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쉼표가 몇 개인지 세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보자. 이 작업은 더 어려울 것이다. 가라는 글자에 주목하는 성향을 어렵게 획득했는데 이제 그 성향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십 년간 인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한 가지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옮겨가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시간의 압박을 받을 때는 더하다는 것이다. 더하기 3과 곱셈 암산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 하나는 재빨리 다른 작업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하기 3을 하려면 한 번의 숫자 여러 개를 작업 기억에 넣어둔 채 하나씩 일정한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수는 변환을 기다리고 어떤 수는 이제 막 변환되는 중이고 어떤 수는 변환이 끝나 발표되기 직전이다. 오늘날 작업 기억을 시험할 때는 이처럼 한 가지 작업 결과를 유지하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을 계속 번갈아 수행하게 한다. 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지능 테스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주의 집중을 조절하는 능력은 단순히 지능의 척도만이 아니다. 이 능력은 지능을 넘어 항공관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의 업무 수행력을 예측하는 척도가 된다. 시간 압박도 정신력을 요구하는 요소다. 더하기 3을 할 때면 메트로놈 때문에 그리고 기억 압박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다. 그래서 마치 여러 개의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공중에서 돌릴 때처럼 속도를 늦출 수 없다. 기억이 쉽게 지워지는 탓에 정보가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새 정보를 받아들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여러 생각을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이든 이처럼 다급한 특성을 지닌다. 작업 기억이 넉넉한 행운을 타고나지 않은 이상 힘들게 노력해야 한다. 느리게 생각하기에서 정신력 소모가 가장 큰 일은 빠르게 생각해야 하는 작업이다. 더하기 3을 해본 사람이라면 머리를 그렇게 열심히 쓰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절감했을 것이다. 직업으로 하는 일에도 더하기 3이나 6 자릿수를 기억했다가 바로 말하는 것만큼 정신력 소모가 큰 일은 흔치 않다. 우리는 대개 일을 좀 더 쉬운 여러 단계로 쪼개고 중간 결과를 과부하되기 쉬운 작업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이나 종이에 적어둠으로써 머리가 과부하되지 않게 한다. 먼 길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고 정신적 삶은 최소 노력 법칙에 따라 살아가기 마련이다. 주목, 노력과 관련한 말들. 운전 중에는 이 문제를 풀지 않겠어. 동공이 커지는 일이니까 정신력이 소모되는 일이라고. 지금 최소 노력 법칙이 작동 중이라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회의를 잊은 게 아니다. 회의 일정을 정할 때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일정을 못 들은 거다. 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생각은 시스템 1의 직관이었다. 이제 작정하고 기억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3. 게으른 통제자. 나는 해마다 몇 달은 버클리에서 보내는데 그곳에 있을 때 큰 즐거움 하나는 날마다 산에 올라 멋진 샌프란시스코 많이 내려다 보이는 산책로를 따라 약 6.5km를 걷는 것이다. 이때 보통 시간을 재는데 그러면서 노력에 관해 꽤 많은 것을 알게 됐다. 1km를 천천히 걷는 데는 약 11분이 걸렸다. 이 속도라면 육체적으로 운동도 되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열량 소모도 큰 건 분명하다. 하지만 정신적 압박도 없고 갈등도 없고 나를 다그칠 필요도 없다.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걸으면서 느끼는 약간의 육체적 흥분은 정신적 긴장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스템 2도 자연스러운 속도가 있다. 되는 대로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별다른 생각 없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필 때도 어느 정도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정신적 압박은 거의 없다. 특별히 경계하거나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는 환경에 놓이지 않는 한 내 주변이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할 때에는 별다른 노력이 들지 않는다.
우리는 노력이나 정신적 압박 없이도 운전을 하면서 사소한 결정을 내리고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흡수하고 배우자나 동료와 일상적으로 농담을 주고받는다. 마치 산책을 하듯이. 길을 걸으며 생각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고 꽤 즐겁기도 하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활동이 시스템 2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듯 싶다. 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다. 친구와 편하게 길을 걷다가 친구에게 지금 당장 암산으로 23 곱하기 78을 풀어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가던 길을 멈출 것이다. 경험상 나는 산책을 하면서 간단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단기 기억 용량을 많이 소모하는 정신 작업은 불가능하다. 시간 압박을 받으면서 정교한 주장을 펴야 한다면 걷기보다 제자리에 있을 것 같고 서 있기보다 앉아 있을 것 같다. 물론 느리게 생각할 때면 항상 고도로 집중하고 힘들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는 아모스와 함께 편안히 걷던 중에 나왔다. 나는 산책할 때 평소보다 빨리 걸으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한다. 빠른 걸음으로 전환하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탓이다. 속도를 높이면 걷는 행위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빠른 걸음을 유지하는데 자주 주의를 빼앗긴다. 그러다 보니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며 이어지다 결론에 이르는 능력도 떨어진다. 내가 산에서 걸을 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최고 속도는 1km에 약 9분인데 이 속도로는 다른 생각을 할 엄두도 못 낸다. 산책길을 따라 몸을 빠르게 움직이려면 육체적으로만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느라 정신적으로도 힘이 든다. 자기 통제도 의식적인 생각도 노력이라는 한정된 예산에 의존하는 모양이다. 우리 대부분은 생각의 생각을 조리 있게 꾸준히 이어갈 때, 그리고 가끔씩 신경 써서 무언가를 생각할 때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짐작건대 인간은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하거나 정신 노동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최소 노력이 법칙까지 된 데에는 이런 성향이 작용한다. 시간 압박이 없어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생각을 조리 있게 이어가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나를 1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내가 글을 쓰는 동안 이메일을 보거나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를 세어본다면 탈출하고픈 내 충동을 눈치채고는 일에 몰두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다행히 인지활동은 늘 깊이 대상은 아니어서 사람들은 이따금 대단한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상당한 노력을 쏟아붓기도 한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이처럼 힘들이지 않는 주의 집중을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했고, 그가 이런 상태를 일컬어 사용한 몰입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용어로 자리 잡았다.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고도로 집중해 시간 개념도 있고 자신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들이 몰입의 기쁨을 묘사한 내용이 대단히 매력적이어서 칙센트 미하이는 그 상태를 최고의 경험이라 불렀다. 그림 그리기에서 오토바이 경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활동에서 이런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일부 운 좋은 작가들은 책을 쓸 때도 곧잘 최고의 경험을 맛본다. 몰입은 노력을 두 가지 형태로 깔끔하게 나눈다. 해당 작업에 집중하기와 의식적인 주의 조절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40km로 달리거나 체스 경기에서 체스를 둘 때는 당연히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몰입 상태에서는 그런 흥미진진한 활동에 꾸준히 주의를 집중할 때 자기 통제 따위는 필요치 않으며 당면한 일에 자연스럽게 힘이 쏠린다. 바쁘고 고갈된 시스템 2. 자기 통제와 인지적 노력 모두 정신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명제로 자리 잡았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과 유혹을 동시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유혹에 굴복하기 쉽다는 사실이 여러 심리 연구에서 밝혀졌다. 예를 들어 7자리 수,
여러 개를 1, 2분 동안 기억하라고 했다 치자. 다른 일보다도 그 수를 기억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지시도 받았다. 그리고 그 수에 집중하는 동안 두 가지 디저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하나는 악마의 초콜릿 케이크이고 하나는 착한 과일 샐러드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머리가 숫자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유혹적인 초콜릿 케이크를 고를 확률이 높다. 시스템 2가 바쁠 때는 시스템 1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시스템 1은 단 것을 좋아한다. 머릿속이 바쁘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성차별적 언어를 쓰고 사회적 상황에서 피상적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 숫자를 기억했다가 말해야 할 때면 시스템 2가 행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지적 부담이 자기 통제 약화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술을 한두 잔 마셔도 같은 효과가 나고 밤에 잠을 못 자도 마찬가지다. 아침형 인간의 자기 통제는 밤에 약화되고 저녁형 인간의 자기 통제는 아침에 약화된다. 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도 단기 기억이 무의미한 걱정으로 채워져서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 결론은 간단 명료하다. 자기 통제에는 집중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고와 행동 통제는 시스템 2가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동료들과 함께 실시한 일련의 놀라운 실험에 따르면 인지적이든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모든 형태의 자발적 노력에는 서로 공유하는 정신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들은 여러 일을 동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바우마이스터 팀은 의지를 발휘하거나 자기를 통제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라는 사실을 거듭 발견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해야 했다면 다음 작업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의지나 능력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을 자아 고갈이라 부른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전형적인 실험을 보면 감정이 고조되는 영화를 보면서 감정 반응을 억누르라는 지시를 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이후에 악력계를 손으로 얼마나 쥐고 있는가를 알아본 체력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앞에서 애써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지속되는 근육 수축의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자아가 고갈된 사람은 체력 시험을 포기하고픈 마음에 더 쉽게 굴복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무와 샐러리 같은 착한 음식을 먹으면서 악마의 초콜릿과 과자를 마음껏 먹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느라 자아가 고갈된다. 그 뒤 어려운 인지 문제를 만나면 평소보다 일찍 문제를 포기한다. 자기 통제력을 고갈시킨다고 알려진 상황이나 사건은 많고도 다양하다. 모두 갈등이 내재하고 자연스러운 성향을 억눌러야 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흰곰 생각하지 않기, 자극적인 영화를 보며 감정 반응 억누르기, 갈등이 내재된 선택 연달아 하기, 타인을 감동시키기,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에 자상하게 반응하기, 인종이 다른 사람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제로 의견 주고받기. 자아가 고갈되었음을 암시하는 행위 또한 매우 다양하다. 평소 식습관에서 벗어남, 충동 구매에 따른 과소비,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에 대한 과도한 반응, 악력 테스트를 버티는 시간 감소, 인지 작업 결과와 논리적 결정이 신통치 않음. 그도 그럴 것이 시스템 2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행위는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자기 통제는 힘들고 귀찮다. 인지적 부담과 달리 자아 고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동기 상실로 이어진다. 어느 한 가지 일에서 자기를 통제한 뒤에는 다른 일에서 힘을 쏟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물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할 수는 있다. 여러 실험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동기가 주어지면 자아 고갈 효과에 저항하는 능력을 보였다. 반면에 어떤 일을 하면서 단기 기억에 6자릿수를 저장해 두어야 할 때는 정신력을 더 쏟아붓기가 불가능하다. 자아 고갈은 머릿속이 바쁜 것과는 다른 정신 상태다. 바우마이스터 팀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우마이스터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정신, 에너지라는 말은 단순히 비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경계는 신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포도당을 많이 소모하고 노력이 들어가는 정신 활동은 포도당이라는 화폐 가치로 따져 가장 비싸다. 어려운 인지적 추론에 몰두하거나 자기 통제가 필요한 일을 할 때면 혈당치가 떨어진다. 달리기 선수가 전력 질주할 때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하다. 이 논리를 과감하게 확대하면 자아 고갈은 포도당 섭취로 만회할 수 있다는 뜻도 되는데, 바우마이스터는 동료들과 더불어 여러 실험에서 이 가설을 확인했다. 한 번은 실험에 자원한 사람들에게 어느 여성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담은 짧은 무성 영상을 보여주고 그 여성의 몸짓을 해석하라고 했다. 이들이 영상을 보는 사이에 단어 몇 개가 연속적으로 천천히 화면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참가자에게는 그 단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고, 참가자는 어쩌다 주의를 빼앗기면 다시 그 여성의 행동에 집중해야 했다. 이런 자기 통제 행위는 자아 고갈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자원자들은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레모네이드를 마셨다. 이때 참가자 절반에게는 포도당을 넣어 단맛을 낸 레모네이드를, 절반에게는 인공 감미료 스플렌다를 넣어 단맛을 낸 레모네이드를 주었다. 그런 다음 모든 참가자에게 직관적 반응을 무시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냈다. 직관적 오류는 자아가 고갈된 사람에게서 훨씬 자주 나타나는데, 스플렌다를 넣은 음료를 마신 사람은 예상된 고갈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포도당을 넣은 음료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뇌에서 당 수치를 회복해 업무의 질 저하를 막은 것이다. 포도당을 소모하는 작업이 동공이 커지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순간적인 흥분도 유발하는지 알아보려면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판단에 나타나는 고갈 효과를 직접 보여준 당혹스러운 사례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석방 심사원 8명이 얼떨결에 이 연구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며칠 동안 꼬박 여러 건의 가석방 신청서를 검토했다. 신청서는 무작위 순으로 제시되었고, 심사원들은 신청서 한 건당 평균 6분을 소비했다. 가석방 결정은 거부가 기본이고 35%만 승인된다. 각 건마다 결정을 내린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고, 심사원에게 제공되는 하루 3번의 식사 또는 간식 시간인 아침 휴식, 점심, 오후 휴식 시간도 기록되었다.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은 식사 직후 가석방 승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었다. 승인 비율은 식사 후가 가장 높아서 신청 건의 65%가 승인된다.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의 약 2시간 전부터 천천히 떨어지다가 식사 시간 직전에는 거의 제로가 된다. 다들 예상하겠지만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어서 연구 진행자들은 이런저런 해명을 조심스레 찾아보았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설명할 최선의 답은 부정적이다. 피곤하고 배고픈 심사원은 좀 더 쉬운 기본 결정인 가석방 거부 결정을 내리기 쉽다. 아마도 피로와 허기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게으른 시스템 2. 시스템 2의 주요 기능 하나는 시스템 1이 제안하는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고 통제하면서 그중 일부는 곧장 행동으로 옮기고 일부는 억누르거나 수정하는 것이다. 간단한 문제 하나를 보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직관에 귀 기울여 보라. 야구 방망이와 공 세트가 1달러 10센트다. 방망이는 공보다 1달러 비싸다. 공은 얼마겠는가?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을 것이다. 그 수는 당연히 10이다. 10센트. 이 쉬운 문제의 특이한 점은 그럴듯한 틀린 답을 직관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이다. 직접 계산해 보라. 공이 10센트라면 방망이는 그보다 1달러 비싼 1달러 10센트로 총 금액은 1달러 10센트가 아니라 1달러 20센트가 된다. 정답은 5센트다. 정답을 말한 사람도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10센트가 떠올랐지만 직관에 저항한 게 분명하다. 나는 셰인 프레더릭과 함께 두 시스템에 기초한 판단 이론을 연구했는데,
프레더릭은 방망이와 공 문제를 이용해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제안을 얼마나 자세히 점검하는지 연구했다. 그는 공이 10센트라고 대답하는 사람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사람은 그 답이 맞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잠깐만 생각해보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직관적 답을 시스템 2가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관적 답을 한 사람은 분명한 사회적 실마리를 놓쳤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그렇게 뻔한 문제를 낼 리 없자는가. 그 정도 점검이 그리 번거로운 일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놀랍기만 하다. 근육이 약간 긴장하고 동공이 조금 커질 정도로 몇 초만 머리를 쓰면 문제 난이도는 보통이다. 그런 당혹스러운 실수는 피할 수 있다. 10센트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소 노력 법칙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답을 피하는 사람은 좀 더 능동적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일 것이다. 대학생 수천 명이 이 문제에 답을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하버드, MIT, 프린스턴 대학 학생의 50% 이상이 직관적 오답을 말했다. 그 외 대학생들의 오답률은 80%가 넘었다. 방망이와 공 문제는 앞으로 이 책에서 반복될 이야기인 많은 사람이 직관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우리가 처음 마주한 실험 결과다. 사람들은 머리 쓰는 일을 썩 달가워하지 않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된 논리적 주장을 제시하겠다.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되도록 빨리 대답해보라. 결론은 두 전제를 따르고 있는가? 장미는 모두 꽃이다. 어떤 꽃은 빨리 시든다. 따라서 어떤 장미는 빨리 시든다. 대학생 대다수가 이 3단 논법을 타당하다고 여긴다. 이 주장은 엉터리다. 꽃 중에서도 장미는 빨리 시들지 않을 수 있다. 방망이와 공 문제처럼 그럴듯한 답이 머릿속에 재빨리 떠오른다. 그 답을 피하려면 수고를 해야 한다. 그 답이 맞다, 맞는다고 라는 집요한 생각이 논리를 따지기 힘들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애써 더 고민하지 않으려 한다. 이 실험은 일상적인 논리적 사고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옳다고 믿으면 그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보이는 주장을 비록 그것이 근거가 없더라도 옳다고 믿을 확률이 높다. 시스템 1이 관여하면 일단 결론부터 떠오르고 논리적 주장은 그 다음이 된다. 아래 질문을 읽고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읽기 전에 재빨리 대답해보라. 미시간주에서 한 해에 살인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역시 세인 프레더릭이 만든 이 문제도 시스템 2를 시험한다. 이 문제가 노리는 점은 범죄율이 높은 디트로이트가 미시간주에 있다는 사실을 응답자가 기억하느냐는 것이다. 미국 대학생이라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디트로이트를 미시간의 가장 큰 도시로 정확히 지목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지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이 필요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디트로이트가 미시간에 있다는 걸 떠올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디트로이트의 살인사건 발생 빈도를 높게 추정하지만 프레더릭의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 다수가 미시간주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디트로이트를 떠올리지 않았다. 미시간의 살인율을 질문받은 사람들의 추정치 평균은 디트로이트의 살인율을 질문받은 비슷한 집단의 추정치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다. 디트로이트를 생각하지 못한 것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모두 책임이 있다. 미시간이 언급될 때 디트로이트가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는 부분적으로 기억의 자동 기능에 달렸다. 이 점은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미시간주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를테면 미시간에 사는 사람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실을 떠올리기 쉽고 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야구 통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할 테고 똑똑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더 풍부하게 묘사할 공산이 크다. 지능은 논리적 사고력이 전부가 아니다. 지능은 필요할 때 어떤 문제와 연관된 대상을 기억에서 찾아내어 거기에 주목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기억, 기능은 시스템 1의 속성이다.
하지만 누구든 속도를 늦추고 관련 사실을 기억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천천히 방망이와 공 문제의 직관적 답을 점검할 수 있듯이 이때 어느 정도나 의도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찾아볼지는 시스템 2가 결정하는데 이 점은 사람마다 다르다. 방망이와 공 문제, 꽃 3단 논법, 미시간과 디트로이트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 미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동기 부족으로 문제를 열심히 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라면 처음 두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세 번째 문제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미시간에서 가장 큰 도시와 그곳의 범죄 문제를 떠올릴 수 있다.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언뜻 그럴듯한 답을 받아들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학생들이다. 그런데 더 고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기 답에 만족한다는 게 문제다. 이 젊은이들의 자기 점검과 시스템 2를 게으르다고 말한다면 야박하겠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지적 태만, 죄를 피해가는 사람은 머릿속이 바쁜 사람일 것이다. 이들은 더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고 언뜻 끌리는 답에 쉽게 만족하지 않으며 직관에 회의적이다. 심리학자 키스 스타노비치라면 이들을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지능, 통제, 합리성. 이제까지 사고와 자기 통제의 연관성 연구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 질문을 던진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을 자기 통제와 인지 능력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두 순위가 비슷할까? 월터 미셸은 제자들과 함께 이후 심리학 역사에서 매우 유명해진 실험을 실시했다. 4살짜리 아이들을 가혹한 딜레마에 빠뜨린 실험이다. 원하는 때에 작은 보상, 과자 한 개를 받을지 힘든 상황에서 15분을 기다렸다가 더 큰 보상, 과자 2개를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들은 방에 홀로 남겨진 채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탁자에는 과자 한 개와 종이 놓여 있었고 아무 때나 종을 울려 실험 진행자를 부르면 그 과자를 먹을 수 있었다. 당시 실험실 상황은 이랬다. 방에는 장난감이나 책, 그림 등 아이의 주의를 빼앗을 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다. 실험 진행자는 실험실을 나갔고 아이가 부르지 않는 한 15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어떤 아이는 종을 울린 뒤 보상으로 과자를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떤 아이는 어떤 구조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실험실 밖에서는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유리로 아이들을 지켜보며 실험실을 녹화했는데 녹화 영상을 본 사람은 누구나 폭소를 터뜨렸다. 아이들은 절반 애써 정신을 딴 데 팔면서 과제의 유혹을 멀리하며 15분을 기다리는 위협을 달성했다. 그리고 10년에서 15년의 세월이 지나 이때 유혹을 거부한 아이와 거부하지 못한 아이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졌다. 유혹을 거부한 아이는 머리를 쓰는 업무에서 높은 실행 조절력을 보였다. 특히 주의력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마약에 손을 대는 일도 적었다. 지능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서 4살 때 자기를 통제했던 아이는 이후 지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리건 대학 연구팀은 인지 조절과 지능의 연관관계를 여러 방법으로 탐구했는데 주의력 조절을 개선해 지능을 높이는 시도도 그중 하나다. 이들은 4,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40분씩 5차례에 걸쳐 주의력과 통제력이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게임을 하게 했다. 어떤 게임은 조이스틱으로 고양이를 조종하면서 흙탕물을 피해 풀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했다. 갈수록 풀은 줄고 흙탕물은 늘어서 점점 정교한 조종술이 필요했다. 연구팀은 주의력 훈련이 실행 조정력을 높일 뿐 아니라 비언어 지능 테스트 점수도 높이고 이렇게 향상된 지능은 여러 달 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팀은 다른 연구에서 주의력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부모의 육아법도 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아이들의 집중력과 감정 조절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했다. 세인 프레더릭은 방망이와 공 문제에다 이 두 문제를 더해 인지 반응 검사를 만들었다.
5장에서 소개할 이 두 문제에서도 직관적으로 꽤 그럴듯한 오답이 떠오른다. 프레더릭은 이 검사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시스템 2의 감독 기능이 약한 학생들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이들은 직관적으로 답이 떠오르면 옳은지 따져보지 않고 직관대로 대답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비판적으로 직관적 답을 내놓는 사람은 시스템 1의 다른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특히 이들은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으며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직관적 답을 내놓은 사람의 63%가 다음 달에 3,800달러를 받느니 이번 달에 당장 3,400달러를 받는 편이 낫다고 대답했다. 세 문제 모두 정답을 내놓은 사람 중에서는 37%만이 적은 돈이라도 당장 받겠다는 근시안적 선호도를 보였다. 주문한 책을 바로 다음날 받아보는 배송 서비스에 얼마를 지불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인지 반응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제시한 액수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2배 높았다. 프레더릭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만든 심리극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시스템 1은 충동적이고 직관적인 반면에 시스템 2는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고 세심하지만 적어도 일부 사람의 경우에는 게으르다. 여기서 개인차가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시스템 2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 1에 더 가깝다. 이 간단한 검사는 게으른 사고의 소유자인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키스, 스타노비치와 그의 오랜 동료 리처드 웨스트는 시스템 1, 시스템 2라는 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유형 1 과정, 유형 2 과정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스타노비치는 이 책에서 다룬 종류의 문제들을 푸는 방식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오랜 세월 동료들과 함께 연구했다. 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한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였다. 개인에 따라 판단 편향이 드러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스타노비치는 이 연구 결과를 합리성과 심사숙고에 실었다. 여기에는 이번 3장의 주제를 다루는 대담하고 독특한 방법이 담겼다. 스타노비치는 시스템 2를 두 부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둘이 워낙 다르다며 별개의 정신 세계로 불렀다. 이 중에 그가 알고리즘이라 부른 하나는 느린 생각과 어려운 계산을 다룬다. 두뇌 활동에서도 특히 이 분야에 능숙한 사람이 있는데 지능 검사 점수가 높고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재빨리 효과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스타노비치는 지능이 높은 사람도 편향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은 스타노비치가 합리성으로 간주한 능력이다. 그가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은 내가 앞에서 머릿속이 바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과 비슷하다. 스타노비치 주장의 핵심은 합리성은 지능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생각이 피상적이거나 게으른 것은 심사숙고하는 정신에 나타나는 단점이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다. 곱씹어 볼 만한 솔깃한 견해다. 스타노비치는 이런 견해를 옹호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방망이와 공 문제 같은 질문이 IQ 검사 같은 전통적인 지능 측정 방식보다 인지 오류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임을 증명해 보였다. 이처럼 지능과 합리성을 구별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통제와 관련한 말들. 그는 여러 시간에 매달리느라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몰입 상태였으니까. 그는 회의를 여러 건 하면서 고된 하루를 보낸 터라 심신이 지쳤다. 그래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해진 운영, 절차대로만 처리했다. 그는 자기 말이 앞뒤가 맞는지 따져보지 않았다. 원래 시스템 2가 게으른 사람일까? 그때 유난히 피곤했을까? 안타깝게도 그는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을 바로 말해버리기 일쑤다. 아마 만족을 미루기도 어려울 것이다. 시스템 2가 약한 사람이다. 4. 연상작용. 시스템 1의 놀라운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아래 단어를 보자.
바나나, 구토. 단어를 보는 순간 1, 2초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다소 불쾌한 장면과 기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고 역겨운 표정이 나타난다. 책에서 몸이 슬그머니 멀어질 수도 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팔에 털이 쭈뼛 서고 땀샘, 작동이 활발해진다. 역겨운 단어를 보자 실제로 그것을 봤을 때 나타날 법한 반응과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두가 내 통제를 벗어나 저절로 일어난다. 특별히 그래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 정신은 자동적으로 바나나와 구토의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떠올리면서 바나나가 구토를 유발했다는 대략의 시나리오를 짠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바나나의 혐오감이 든다. 금세 지나가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억이 다른 방식으로 바뀐다. 이제 평소와 다르게 구토와 관련된 아프다, 악취나다, 메스껍다 같은 개념을 그리고 바나나와 연관된 노랑, 과일, 그리고 어쩌면 사과나 딸기 같은 단어를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할 준비를 한다. 구토는 보통 숙취나 소화불량 같은 특정 상황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평소와 달리 구토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과 연관된 단어를 인지할 준비도 한다. 게다가 시스템 1은 바나나와 구토의 조합이 흔치는 않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한 번도 그 둘을 동시에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살짝 놀란다. 이런 수많은 복잡한 반응이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일어난다. 반응을 애써 끌어내지도 않았고 멈출 수도 없다. 시스템 1이 작동한 결과다. 어떤 단어를 보면 연상 활성화가 일어난다.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을 촉발하면서 뇌에서 여러 생각이 연달아 폭포처럼 쏟아지는 현상이다. 이 복잡한 정신작용의 본질적 특징은 논리적 일관성이다.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고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뒷받침하고 공고히 한다. 단어는 기억을 끄집어내고 기억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감정은 표정 그리고 긴장이나 회피 성향 같은 반응을 이끌어낸다. 얼굴 표정과 회피 동작은 그와 연관된 기분을 더욱 부채질하고 그 기분은 다시 비슷한 다른 생각을 부추긴다.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반응이 얽혀 자기 강화, 특정 행동이 특정 반응이나 보상, 벌 등의 자극으로 이어질 때 그 자극을 이용해 애초의 행동을 촉발하는 행위 또는 그 자극을 강화라 하고 강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 자기 강화라 한다. 유형을 만들어낸다. 이 유형은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연상적 일관성이라 한다. 앞에서 1초 남짓 동안 이 놀라운 위협을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달성했다. 시스템 1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시작해 어색하게 짝지어진 단순한 두 단어를 인과관계로 연결해 상황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든다. 가능한 위협을 따져보고 미미한 수준에서 보통 수준까지 이제 막 좀 더 그럴듯해진 사건에 대비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맞는 맥락을 지어낸다. 그리고 현재 벌어진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따져서 그 사건의 맥락도 만든다. 이로써 과거를 파악하고 미래를 최대한 대비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한 특징 하나는 시스템 1이 두 단어의 단순한 결합을 현실의 재현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우리 몸은 정도만 약할 뿐 현실에서와 똑같이 반응하는데 어떤 느낌이 든다든가 몸이 움찔하는 등은 그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인지과학자들이 최근에 강조하듯이 인지작용은 겉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한다. 이런 정신작용을 유발하는 원리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연상작용이다. 의식에서 여러 생각이 제법 질서정연하게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다. 17, 18세기 영국 철학자들은 이런 연속적 과정을 설명할 규칙을 찾고자 했다.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1748년에 출간한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에서 이 연상 원리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유사성, 인과관계,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이다. 오늘날의 연상 개념은 흉 이후로 급격히 바뀌었지만 흉의 세 가지 원리는 여전히 연상을 연구하는 좋은 출발점이다.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즉 아이디어의 개념을 넓은 시각에서 보고자 한다. 그것은 구체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으며 동사, 명사, 형용사 또는 불끈 쥔 주먹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연상기억이라 부르는 거대한 망의 교차점으로 생각한다. 연상기억망에서 하나의 생각은 다른 여러 생각과 연결된다. 연결 형태는 다양하다. 원인이 결과와 연결되기도 하고 바이러스 감기, 어떤 대상이 그 특징과 연결되기도 하며 라임 초록색, 그것이 속한 부류와 연결되기도 한다. 바나나 과일. 우리가 흉을 넘어선 점 하나는 이제는 정신을 한 번에 하나씩 떠오르는 의식적 생각의 연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연상기억이 작동한다고 본다. 활성화한 한 가지 생각은 다른 생각 하나만 촉발하지 않는다. 한 가지 생각은 다른 여러 생각을 일깨우고 그 생각은 또 다른 많은 생각을 일깨운다. 게다가 활성화한 생각 가운데 소수만 의식에 입력되고 연상 사고의 대부분은 의식적 자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침묵한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 경험에 비춰 낯설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 점화 효과의 경이로움. 과학에서 흔히 그렇듯 연상체계 이해에 기여한 최초의 획기적 발전은 측정법 개선이었다. 약 30년 전만 해도 연상작용을 연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사람에게 이를테면 낫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밤, 화창하다, 길다 같은 답을 하면 그 횟수를 세어 집계를 내는 시기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심리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그것과 연관된 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지는 그때그때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S, O, 블랭크, P에서 빈칸을 채워 단어를 완성하라고 하면 최근에 먹다라는 단어를 보았거나 들은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SOAP, 비누보다는 SOUP, 수프란 단어를 떠올리기 쉽다. 반면에 금방 씻다라는 단어를 본 사람이라면 SOUP보다 SOAP를 떠올릴 확률이 높다. 이런 현상을 점화 효과라 하고 먹다라는 말이 수프 생각을 점화 또는 촉발했다거나 그 말이 기폭제가 되어 수프가 떠올랐다는 식으로 말한다. 점화 효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머릿속에 먹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사실을 자신이 알든 모르든 수프란 말이 어렴풋이 들리거나 뿌옇게 보여도 평소보다 빨리 그 단어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수프 외에도 고기, 배고프다, 뚱뚱하다, 다이어트, 과자 등 음식과 관련한 수많은 단어가 떠오른다. 최근에 식당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면 흔들리는 것 또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점화된 개념은 정도는 약할지라도 또다시 다른 개념을 점화할 수 있다. 이런 활성화는 호수의 물결이 일듯이 거대한 연상망의 한쪽에서 주위로 퍼져나간다. 이 현상은 현재 심리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기억 연구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는 점화 효과가 개념이나 단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건이 내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낯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심리학자 존 바그가 동료들과 실시한 실험은 곧바로 이 분야의 고전이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2세 사이인 뉴욕 대학 학생들에게 단어 5개가 뒤섞인 문장을 주고 예를 들면 찾다, 그것, 노랑, 즉시 거기서 단어 4개를 뽑아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다.
이때 한 집단에서는 문장 중 절반에 플로리다, 깜빡이다, 대머리, 회색,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섞어 제시했다. 문제를 다 푼 학생은 복도 끝에 있는 실험실로 가서 다른 실험을 해야 했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이다. 연구원들은 각 학생이 이쪽 실험실에서 복도 끝 실험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몰래 측정했다. 바그가 예상한 대로 노인과 관련 있는 단어로 문장을 만든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다른 실험실로 이동했다. 이 플로리다 효과에는 점화 효과의 두 단계가 나타난다. 첫째, 주어진 단어 조합에는 노인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노인 생각을 점화했다. 둘째, 이런 생각이 행동을 촉발해 노인처럼 느리게 걷게 했다. 이 모든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일어났다. 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제시된 단어에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냐고 묻자 하나같이 몰랐다고 대답하면서 첫 번째 실험에서 본 단어가 그 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인이란 개념을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행동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이 놀라운 점화 효과는 관념 운동 효과로도 알려져 있다. 독자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점화 효과가 일어났을 것이다.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였기 쉽다. 그렇지 않았다면 노인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다. 실험에서 노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움직였으니까. 관념 운동 효과는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독일의 어느 대학에서는 뉴욕 대학에서 바그가 했던 실험을 거꾸로 실시했다. 실험에서 학생들은 1분에 30걸음을 걷는 속도로 5분 동안 실험실 안을 걸어 다녀야 했는데 평소 속도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 짧은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깜빡하다, 늙다, 외롭다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훨씬 빨리 알아보았다. 점화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든 모두 일관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즉, 노인을 생각하도록 촉발됐다면 노인처럼 행동할 테고 노인처럼 행동했다면 노인을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양방향 연관성은 어느 연상작용에서나 공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으면 웃게 되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몇 초 동안 연필을 가로로 입에 물고 있어 보라. 그 다음에는 입술을 오므려 연필의 지우개 부분을 물고 뾰족한 앞부분이 앞쪽을 향하게 해보라. 전자의 행동은 얼굴을 강제로 웃게 하고 후자의 행동은 얼굴을 강제로 찌푸리게 한다는 사실은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입에 연필을 물고 게리 라슨의 코믹 만화 더 파사이드를 본 뒤에 만화가 얼마나 웃긴지 평가하게 했다. 그러자 본인도 모르게 웃고 있던 학생들은 찌푸린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양쪽 눈썹을 안쪽으로 꼬집듯 모아쥐어 찌푸린 표정을 한 사람들이 굶주린 아이들, 말싸움하는 사람들, 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들이 담긴 불편한 사진을 보고 더 격앙된 감정을 보였다. 단순하고 흔한 몸짓도 생각과 감정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새 헤드폰을 주고 헤드폰으로 지시를 내렸다. 오디오 품질을 테스트할 목적이니 머리를 움직여가며 소리가 왜곡되지 않는지 알아보라는 지시였다. 이때 참가자 절반에게는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여 보라고 했고 절반에게는 좌우로 흔들어 보라고 했다. 헤드폰으로 들려준 소리는 라디오 논평이었다. 그 결과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인 긍정의 표시 사람들은 음질이 좋다고 평가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든 사람들은 나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도 참가자들은 본인은 눈치채지 못한 채 거부 또는 수용 의사와 그것을 드러내는 공통된 몸짓 사이의 습관적 연관성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지금 기분과 상관없이 침착하고 상냥하게 행동하라는 흔한 훈계가 왜 좋은 충고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행동하면 실제로 침착하게 상냥해지는 기분을 느낄 확률이 높다. 행동을 좌우하는 점화 효과. 점화 효과 연구에서 드러난 많은 사실은 의식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인간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 이를테면 우리는 대개 투표를 정책에 대한 내 평가와 가치를 반영하는 의도적 행위로 보고 정책과 무관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표소의 위치 따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0년에 애리조나 선거구에서 투표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교 재정 지원 증가안에 찬성한 비율은 투표소가 학교 안에 설치된 경우가 근처 다른 곳에 설치된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교실과 사물함 사진만 보여줘도 학교 지원안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온 실험도 있다. 이 사진 효과로 나타난 차이는 학부모와 학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의 차이보다도 컸다. 점화 효과 연구는 노인을 상기시키면 걸음이 느려진다는 초기 실험에서 비롯했다. 이제 우리는 점화 효과가 삶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예로 돈을 상기시키면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어느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5개 단어 묶음을 여러 개 주고 단어 4개를 골라 돈을 주제로 문구를 만들라고 했다. 높다, 하나, 급여, 책상, 지급, 높은 급여를 만드는 식이다. 이때 주변에 문구 만들기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연중에 돈을 연상케 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탁자 위에 모노폴리 보드게임에 쓰는 지폐가 놓여 있기도 하고 컴퓨터 화면에 달러가 둥둥 떠다니는 그림이 화면 보기로 작동되기도 했다. 돈을 연상케 하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더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실험 진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거의 2배의 시간을 들여가며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애썼다. 자립심이 높아졌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들은 더 이기적인 성향도 보여서 실험 과제를 두고 쩔쩔매는 실제로는 쩔쩔매는 척하던 학생을 돕는 데 인색했다. 실험 진행자가 바닥에 연필 한 묶음을 떨어뜨렸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돈을 생각한 참가자들은 더 적은 개수의 연필을 주어 주었다. 비슷한 다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곧 어떤 사람과 안면을 트는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한 뒤 그 사람을 데려올 동안 의자 2개를 배치해 두라고 했다. 그러자 역시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돈을 생각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의자를 더 멀리 떨어뜨려 배치했다. 118cm 대 80cm. 이들은 혼자 있는 것도 훨씬 더 좋아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돈을 생각하면 개인주의가 촉발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엮이거나 남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꺼리는 성향이다. 이 놀라운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 캐슬린 보스는 연구 결과가 암시하는 바를 깊이 파헤치기보다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칭찬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 보스의 실험은 의미심장하다. 돈과 관련한 것들에 둘러싸인 사회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방식으로 우리 행동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어떤 사회는 흔히 존중을 연상케 하는 장치들을 제시하고 어떤 사회는 끊임없이 신을 상기시키고 어떤 사회는 위대한 지도자의 거대한 이미지로 복종을 부추긴다. 독재사회에서 지도자의 초상화를 곳곳에 걸어두면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실제로 자발적 사고와 독자적 행동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점화 효과를 증명한 연구는 누구나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권위주의적 사고에 더 끌린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아마도 그런 사고가 죽음의 공포를 덜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무의식적 연상작용에서 상징과 은유의 역할과 관련해 프로이트의 통찰을 증명한 실험실도 있다. 예를 들어 철자가 빠진 두 단어 W 블랭크 블랭크 H와 S 블랭크 블랭크 P를 생각해 보자. 창피했던 행동을 떠올려 보라는 말을 최근에 들었던 사람이라면 두 단어를 wish와 스프보다는 wash와 soap로 볼 공산이 크다. 그런가 하면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 상상만으로도 건전지, 주스, 초코바보다는 비누, 살균제, 세제를 살 확률이 높아진다.
영혼이 더러워졌다는 느낌은 몸을 씻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흔히 맥베스 부인 효과라 부르는 현상이다. 씻는 부위는 관련죄와 연관성이 높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인물을 상대로 전화나 이메일로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 여러 물건을 놓고 어떤 것이 좋은지 물었다. 그러자 전화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비누보다 구강 청결제를 골랐고 이메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구강 청결제보다 비누를 골랐다. 내가 점화 효과 연구 내용을 강연할 때면 사람들은 흔히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시스템 E는 그런 행위가 자신의 책임이며 자신이 그 선택의 이유를 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의문도 들 것이다. 그런 사소한 조작이 어떻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낸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 순전히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존재라는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점화 효과는 강력하지만 늘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투표에 참여한 100명 가운데 애초에 찬반 의견이 확실치 않았던 소수만 투표소가 교회에서 학교에 설치되어 있을 때 학교 문제를 묻는 투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수가 당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연구 결과를 불신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조작되지 않았고 통계상의 요행은 없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하게는 그 결과가 바로 내게도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달러가 떠다니는 화면 보호기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바닥에 연필을 한 무더기 쏟았을 때 고작 몇 자루 집어주고 말 것이다. 내 주관적 경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 실험 결과가 내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주관적 경험은 주로 시스템 E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점화 효과는 시스템 1에서 일어나며 시스템 1은 의식적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끝으로 점화 효과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다. 어느 영국 대학의 사무실 주방에서 실시한 실험이다. 사무실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돈을 내고 차나 커피를 마셨다. 양심 상자에 직접 돈을 넣고 마시는 방식이다. 벽에는 권장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어느 날 가격표 바로 위에 그림이 붙었다. 그 어떤 경고나 설명은 없었다. 그림은 10주 동안 매주 바뀌었는데 꽃 그림 아니면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눈 그림이었다. 전에 없던 그 장식을 보고 누구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지만 양심 상자에 모인 금액은 확연히 달라졌다. 벽에 붙은 그림과 상자에 모인 음료 소비량과 비교한 금액은 그림과 같다. 이 그래프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 첫 주 그래프 맨 아래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커피나 차를 마시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림을 붙였고 그러자 커피나 차에 넣는 우유 리터당 평균 70펜스가 모였다. 둘째 주에는 꽃 그림을 붙였고 상자에 모인 평균 금액은 15펜스로 뚝 떨어졌다. 이런 경향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주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눈 그림이 붙은 주에는 꽃 그림이 붙은 주보다 평균 3배에 가까운 돈을 상자에 넣었다.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상징만으로도 사람들을 자극해 행동을 개선시킨 분명한 사례다.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겠지만 이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몇 해 전에 심리학자 티머시 윌슨이 내 안에 낯선 나라는 암시적 제목의 책을 썼다. 독자는 이제 내 안에 낯선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는 존재다. 시스템 1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상은 종종 믿음으로 굳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충동에 따라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많다. 시스템 1은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리 없이 해석하며 현재를 가까운 과거와 연결하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상과 연결한다. 어떤 사건이 평범한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를 그 자리에서 평가하기도 한다.
빠르고 때로는 정확한 직관적 판단의 원천이다. 시스템 1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처리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직관 중에 상당수의 체계적 오류 또한 시스템 1에서 나온다. 점화 효과와 관련된 말들. 이 사람들이 죄다 단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창조력이 점화되지 않는다. 생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뒤죽박죽이다. 일관성은 주로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결점을 찾도록 그들을 부추겼더니 이런 결점을 찾아내는 게 아닌가. 그의 경우 시스템 1이 이야기를 구성하면 시스템 2가 그 이야기를 믿는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다. 억지로라도 웃었더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